과거의 소련이, 구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첨단 기술이 미국보다 약했냐? 아니에요. 예, 원천 기술, 미국이랑 거의 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련 사람들,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의 생활 수준하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소련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업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뭐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 경제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요? 통계로만 보면은 그래도 중국이 한 5%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그 돌아가신 그 리커창 총리도 예전에 중국의 GDP 통계를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 리커창 총리도 뭐 철강 생산량하고 그때 뭐 몇 가지 있어요. 에너지 소비량 뭐 몇 가지를 자기는 보고서 참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총리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 사실 중국의 GDP 통계, GDP 그 성장률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뭐 올해도 뭐 5% 성장률을 목표로 했는데 그건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고, 지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거 통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중국의 내수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또 작년에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썼죠. 그 부양책을 쓰는 내용을 보면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작년에 뭐 9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돈을, 그 유동성을 투입을 했는데, 그게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190조, 뭐 40조 원,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경기 부양책 하면은 뭐 1조, 2조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나왔다 하면은 막 200조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작년 한 해 들어간 것만 해도 뭐 250조에서 300조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정확한 액수, 마지막에 3차 부양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고 내수가 약간 살아나는 듯 하다가 미국의 이제 관세로 인해서 수출길이 또 이제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수 침체가 심각한데,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하면은 뭐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이 엄청나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싸게 밀어내려 그래도 수출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뭐 경기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다른 쪽이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심한 데가 청년 실업이에요. 예, 청년 실업이 이게 2023년에 그때 한번 해프닝이 있었는데, 중국이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1.3%고 이게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예 통계 발표를 이 이후에 중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직후에 베이징대의 그 장단단 교수, 그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실제 실업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탕핑족이라고 부르는 그 비자발적 실업자들 있잖아요. 사실 탕핑족은 자발적 실업이 아니거든요. 직장을 못 구해서 그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간 건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실제 실업자로 집어넣을 경우에 청년 실업률이 46.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군다나 이게 ILO 기준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고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일주일에 1시간씩 일하는 사람만 계산하더라도 그 실업률이 이게 46.5%. 실제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예전식으로 하면 이렇게 정규직 같은 경우, 뭐 비정규직이라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면은 청년 고용이 한 20-30%밖에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이후에 이제 통계를 어떻게 바꿨어요. 통계 내는 기준을 바꾼 다음에 작년 3월에 중국에서 도시지역 청년 실업률을 이제 계산했어요. 학생을 빼고. 그랬더니 실업률이 16.5%로 많이 개선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 숫자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개선됐을 리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중국은 이게 특히 더 심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그때 사교육 시장이 있었거든요. 사교육하고 뭐 부동산 이런 데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사교육을 완전히 없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학원을 싹 없애면요,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거기서 일하는 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학원 강사 뭐 이런 사람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뭐 이제 헝다도 그랬지만 그때 여러분 근데 부동산이 막 위축이 되니까 부동산 회사가 단순히 땅 파는 영업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도 그 중국 전문가가, 그러니까 북경대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변호사였는데, 그때 부동산 회사에서 이러다가 이때 실직했다 그러더라고요. 홍다망할 때 같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케이스니까 그걸 뭐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회사들의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를 또 옆에서 저는 직접 듣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률을 굉장히 높였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막아놓고 있는 상태고, 또 그거 외에 그렇다고 내수가 전반적으로 막 활성화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통계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통계에 대한 좀 불신이, 이거는 뭐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많죠. 우리 경기가, 중국이 자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작년에 그 엄청난 부양책을 썼을 때도 그 쓰는 과정에서도 뭐 외신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단순한 유동성 부족이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금융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긴 유동성 부족 문제냐, 아니면 근본적인 경기가 안 좋고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냐 할 때, 단순히 유동성 부족이면은 그렇게 돈을 푸는 걸로 다 충분히 완화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중국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일시적인 증시 부양과 일시적인 그 내수 경기 활성화가 약간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후세대에다가 짐을 지우는 거죠. 중국도 이 부채가 상당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부양을 했는데도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중국이 현재 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겁니다. 워낙에 체력이 큰 나라고, 또 제조업이, 사람들이 자꾸 중국이 뭐 싸구려만 만든다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다양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잘 만드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고, 약간씩 지금 더 침체 쪽으로 조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요렇게 진단하는 게 저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막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의 부채가 지금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0.1%에서 2022년엔 75.5, 2023년엔 82%, 2024년에는 88.3%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하는 데마다 다르고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거 이미 이제 뭐 90% 넘어갔다고 나오는 통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통계마다 다른데,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미 100% 넘었고, 일본은 뭐 200%가 넘고,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처럼 아직 소득이 그렇게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았다가 요새 조금 낮아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피치가 올해, 그러니까 4월 3일에 중국의 신용등급을 A 플러스에서 A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17년 만입니다. 중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게. 중국이 뭐 아무리 부채가 많고 그래도 중국은 통제가 가능한 나라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부채는 상당 부분 국내에서 소화가 돼요. 국내 은행들이 매입을 해주고, 또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요, 굉장히 낮아요. 1.6%니까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담이,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을 두고 통계만 놓고 볼 때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건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그 LGFB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차입을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국 지방정부들은 거기서 이제 자기나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죠. 보면은 좀 서부 쪽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그 공공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부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입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LGFB라는, 그러니까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에요. 요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아닌데 정부가 보증을 서줘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입을 하니까 사실상 이게 부채거든요. 정부 부채거든요. 근데 정부 회계에는 안 잡히는 부채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할 땐 괜찮아요. 부동산을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사용권을 이제 뭐 매각을 하고 그 토지 자체를 매각은 못 하잖아요. 중개사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하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지가 상당히 지금 몇 년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다 부실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채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 계산을 정확히 못 해요. 정확히 알려진 게 없고 이걸 그래서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 이미 GDP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합치면 중국의 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게 지금 부동산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요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 괜찮은데 값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새 많이 회복됐는데 근데 그게 너무 대도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광저우, 선전 이런 일선 도시 부동산은 지금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주택도 많이 건설되고 중고 거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 거래도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나온 건데 2, 3선 도시 부동산의 침체가 전혀 이제 반등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2, 3선 도시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한 전년 대비 6%, 3선 도시는 8.2%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빈집 수가 지금 특히 이제 2, 3선 도시급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6,500만 채에서 9천만 채 그러니까 좀 오차 범위는 큽니다. 이게 완전히 빈집이다. 근데 이게 대부분 2, 3선 도시에 분포되어 있고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일본 전체 주택수랑 비슷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빈집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만약에 정확히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한 9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100%를 훨씬 넘을 거다. 아마 120, 30%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재단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 보면은 여기서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가 한 92%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이거 자체도 국제 은행, 결제은행, 그러니까 BIS 기준을 넘어선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임계 수준을 85%로 지금 중국의 경제력이랑 이런 거 봤을 때 85%인데 이미 이거 92%도 넘어선 건데 지방 정부의 그 부채를 합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양적 완화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 부양책을 썼는데 이게 2017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부양책을 쓰면은 경제 성장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2017년하고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부채를 가지고 내수를 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이 곧 붕괴하는 어쩌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피크 차이나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중국의 또 인구 구조를 보면은 결코 지금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을 향해서 추격하는 이런 경쟁을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힘이 붙이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요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 거는 맞고 또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네. 중국이 크게 한번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완전히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융 쪽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7, 8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나 일본도 그렇고 보면요. 금융 쪽이 발달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쉽게 잘 터지는데 중국은 금융 쪽이 정부가 확실하게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한 번에 빵 터지는 일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보냐면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아까 제가 불균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쭉 모아서 한 군데 투자를 사람들 이렇게 몰아서 투자를 하면은 아주 놀랍게 뛰어난 성과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주 항공에서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AI도 그렇고
배터리도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 이제 선단 공정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것도 언제 또 추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정도로 와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가, 전체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께서 한번 요 말을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콜드 체인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뭐 신약 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특정한 한 회사에서는 잘 만들 수 있어도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과정이 멀리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는 뭐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어떤 산업이든지요, 하부 인프라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서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공급해 오더라도 이게 안정적인 선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들에 듬성듬성 구멍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 AI 딥시크가 나왔어요. 미국 같으면요,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벌써 여러 개 생겼을 겁니다. 네, 실리콘밸리 쪽에서 있는 그 투자자들이나 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그래서 관련된 쪽으로 이거를 하면은 수요가 될 거, 뭐 팔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뭐 수요가 있을 것 같은 거를 각 여러 플레이어들이 보면서 그거를 투자를 하는데 중국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첨단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으로 팔리는 기술이나 시장화돼서 응용되는 기술 같은 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전혀 안 그런 건 아니고 중국도 뭐 민간 자본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시면은요. 첨단 기술이 미국보다 약했냐? 아니에요. 예, 원천 기술, 미국이랑 거의 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련 사람들,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의 생활 수준하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소련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업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뭐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물론 그 당시 소련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에 아까 제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수요에 맞춰서 가고 저절로 시장에서 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내실을 다져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나를 쫙 뚫고 나갔다. 중간에 듬성듬성한 게 많고 그걸 갖다가 또 활용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쫙 팔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수 침체라 그래서 돈 조금 푼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풀지만 제가 이렇게 푼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문제가 그런데 그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이제 중국의 정치 체제상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선 큰 자본이 움직이려면요. 당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간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항공우주는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많았었죠. 예.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도 그렇고 뭐 여기 보면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 우리 원천 기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천 기술 당연히 중요한데 원천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응용을 어떻게 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거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비라는 게 꼭 물론 국내에서 되면 더 좋고 아니면은 뭐 작은 수출을 많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시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경우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요. 중국도 물론 수출을 많이 하지만 내수 시장도 크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원천 기술 아주 좋은 게 있어도요. 이걸 하고 대량 생산을 해서 퀄리티를 갖다가 쭉 맞춘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대량 유통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맞춰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가장 큰 차이였거든요. 근데 자꾸 원천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TSMC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원천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이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부분은 또 상당히 취약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세계 무대에 완전히 개방이 돼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서 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자유롭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계 무대에 완전히 다 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몇 개를 가지고 부족한 건 또 사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근데 이제 좀 공급망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그동안은 그런 세계 경제 체제를 유지했던 거고. 근데 중국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조금 폐쇄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